예, 박사님 가능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후원 단체로 그 부산항 발전 협의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항 예, 발전 예, 예. 협의회는 오랫동안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참 큰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 박인호 선생님께서 대표로 계신데 좀 연로하셔서 이 줌 사용이 좀 어둔하셔서 그 저한테 메시지만 정하셨습니다. 우리 장하용 그 박사님의 오늘 좋은 발표가 부산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고, 우리 530명 바다 그 모임 여러분들에게 또 건강과 또 행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산항 발전 협의회의 축사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강원 대표님은 그 그룹에서 회의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시간 나시면 아마 마무리할 무렵에 아마 들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부산 연구원의 장하용 박사님 좀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 장하용 박사님이 부산항 그 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장하용입니다. 먼저 화면 좀씩 공유하고 제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항 발전 방향이라는, 정말 오늘 정필수 또 원장님께서 또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현 그 교수님이 또 제가 잘 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알면 알수록 또 파면 팔수록 참 어려운 분야가 또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축사해 주신 정 원장님이나 또 김인현 교수님의 또 기대, 그리고 우리 520명의 또 바다 모임의 또 회원님들에게 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제가 지금 부제를 조금 달아봤습니다. 이 부산항 발전 방향이 너무나 커서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를 한 2년 정도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지금 부울경의 어떤 메가시티, 오늘 박인호 대표님과 이제 이번 주에 또 그 국회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핵심적인 사항들, 그리고 자체를 그 정필수 그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제가 이전 직장에서 스마트 항만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 그리고 어떤 그 부경 항만공사와 관계된 그 항만공사법 연구를 또 올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PA에 계신 분들이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조금 그 전반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는 아니고요. 좀 이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긴 했는데 한번 최대한 조금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 모임에 또 우리 김영 교수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좀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이 거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하시는지, 어떤 분들 하시는지 오늘 정말 한번 접속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원래 부산시에서 공무원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있는 부산연구원 이전에는 또 항만연수원이라는 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항만과 해양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부산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산과 도시를 연구하고 부산의 바다를 연구하는 부산연구원에서 과연 이 해양과 항만과 도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오늘 정기수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상호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 부산연구원에 온 지 한 3년이 되었는데요. 그 3년의 어떤 연구의 결과들을 오늘 한번 1시간 이내로 지금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변화와 그다음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지역의 주요 이슈가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또 우리 항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항의 이제 어떤 스마트 항만 이야기들은 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 또 제가 이제 어떤 인력과 관계된 연구들을 예전에 많이 했고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 그리고 과연 스마트 항만으로 가기 위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부산항이라는 어떤 그 선두주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항만의 스마트 항만을 같이 한번 조금 회원님들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항만공사, 물론 잘하고 있는 이 부산항만공사가 바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로 되기 위해서 과연 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부산항의 어떤 발전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교류하면서 조금 그 내용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결국 지금 어떤 시대적인 큰 변화들, 뭐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오미크론, 이런 어떤 변화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저희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각종의 어떤 변화들에 대한 것들을 가속화시켰다라는 것이 지금 모든 이야기의 어떤 시작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일각에서는 이제 2D라고 하는데요. 바로 친환경,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거대한 물결이 바로 해양과 지금 오늘 또 발표할 항만, 그리고 그 항만을 또 끼고 있는 바로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들이 이제 같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좀 2D 하니까 좀 3D 뭐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세계해양 포럼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어떤 전환이라는 표현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 오늘 이 부산항이 나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즉 이 부산항이 글로벌 어떤 경쟁력에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단어에 녹아져 있고, 과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회들이 지금 우리 부산항에 있는지, 또 어떤 한계와 위험이 있는지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좀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다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공간이 우리 특히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각광을 받는 바로 공간이다라는 것에 아마 우리 바다 회원 여러분들이 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 어떤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바로 이 세계의 어떤 해양 경제 규모가 매년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단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1달러를 투자하면 바로 5달러의 이득이 얻는 곳이 바로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상 중심의 어떤 그 경제들은 지금 현재 한계에 달하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바다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월드 리소스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이제 난 레포트의 내용인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2조에서 3조 달러를 투자하면 8조, 22조의 수익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바다인데 그중에 4가지 분야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 해상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죠. 바로 해상운송의 탈탄소화, 그리고 바로 지속 가능한 어떤 해양 기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바로 이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어제 또 문재인 정권에서 또 발표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탄소 중립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바로 그 지역이 바로 해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해양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입항과 출입을 하는 바로 이 항만이 더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과연 해양과 항만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특히 우리 그 부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는요. 바로 새로운 해협의 시대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연구원에서는 14세기가 바로 석탄 시대의 도보 해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유 시대였고 말라카 해협이 그 중심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비해서 이제 미래는 바로 가스의 시대가 될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미래에는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접해 있는 바로 대한해협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는 바로 해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바로 태권은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세계의 패권과 또 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협의 중심지가 만나는 바로 이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바로 이 그 대한해협, 그리고 대한해협을 끼고 있는 우리 부산항에 있어서는 바로 새로운 기회가 왔고 이미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숙제가 바로 오늘 또 이 발표와 또 여러분들, 우리 여러 또 바다 회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미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충분한 어떤 세계 중심지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뭐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결론적으로 이 각 일본, 우리나라 또 중국이 또 결국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은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패권이 결론적으로는 바로 서쪽으로, 또 해협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은 또 아마 다른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리들의 기회가 바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항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부산항 혼자만으로는 담당하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해협의 중심지에 결론적으로는 메가시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메가시티를 포함하고 있는 그 항만이 주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주목을 했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형 메가시티의 필요성이라고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이 메가시티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43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월드 시티라는 유엔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메가시티의 어떤 후보군인 바로 500만에서 1,000만 도시도 바로 66개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바로 해협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그 메가시티에는 분명히 주요한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동북아시아에 한 10개 정도, 뭐 우리 부울경지대 지역을 포함했어요. 한 10개 정도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바로 지역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바로 그 밤에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사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치열하게 바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지역들 중심에는 분명히 항만이 있다라는, 여러분들 아마 통찰력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메가시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울경 지역의 어떤 그 항만은 부산항이라는 좁은 굴지의 어떤 경쟁력 있는 항만을 끼고 있는 이 부울경 지역이 실제적으로 메가시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실제 지금 부울경 지역은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1급 체계라고 하는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 체계들이 지금 용교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부울경 지역에 한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다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쓰다린 이유는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청년이 옮겨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이 부울경 지역은 또 다른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은 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과연 이제는 대도시로 옮겨왔는데, 이 지방의 대도시에서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의 추세라면은 수도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즉 1급 체계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변화들을 결론적으로는 다급 체계로 가야 하고요. 이 메가시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투자의 분산 투자의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국가가 물론 지금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성장세에 있고 또 수도권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긴 하지만은 국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게 됐을 경우에 바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바로 메가시티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 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메가시티라는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도 바로 부울경 지역에 발전이 돼야 되고, 또 메가시티가 형성되고 발전이 되어야지만 바로 그 끼고 있는 바로 항만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지역의 어떤 후퇴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로 지역 내 총소득은 전체 부울경 비중이 전국의 1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기업, 즉 혁신형 기업은 바로 매년 어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기업들의 어떤 비중들도 수도권이 대부분이라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수도권이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해양과 항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과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잘하는 또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최선의 바로 교두부가 바로 항만이라는 데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들이 그 혁신 역량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시도별 어떤 생산 연령의 인구에 있어서 부산이 2047년이 됐을 때 제일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암울한 어떤 미래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표는 바로 지금 근래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올해 아마 입학 정원, 많은 또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입학 정원이 미달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입학 연령의 인구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입학 인원이 줄어들지만 입학 정원은 거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마 지금 미달 사태가 있었고, 이 교육부의 어떤 자료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아마 오타입니다. 2024년까지는 아마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대학들에 있는 그런 대학의 어려움들, 즉 학령 인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의 대학들이 어렵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바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그 바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들이고, 이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국토의 어떤 효율적 활용,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이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항만이라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좀 이 바다 연구하신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이 그 불경 메가시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부산권에 이제 간사 역할을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또 우리가 메가시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는 또 어떤 자치분권입니다. 이 지역에 맞는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늘 또 말씀드릴 부산 항만공사. 이 항만공사의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항만공사의 문제이지만 바로 자율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의 내용들은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요 그림이 어떤 불경의 이 메가시티의 어떤 발전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쫙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물론 어떤 내륙의 어떤 축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계획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해양의 발전축입니다. 해양은 예전부터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바다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울산, 바로 부산, 경남은 이 해양축으로부터 먼저 이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 시작축에 바로 부산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목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나 또 기본 사무들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해양 쪽에 좀 많은 어떤 그 발전축에 연계되는 사업을 뽑아내야 하는데, 이것도 좀 오늘 또 주제에 좀 벗어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지자체에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이제 불경 이제 광역연합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불경이 어떤 해양 관련된 사무가 국가 사무, 지방 지역의 사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부산 항만공사 한 건만 말씀드리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 좀 소개를 좀 먼저 좀 드렸고요. 어쨌든 항만이 이렇게 불경 메가시티에 있어서도 아주 중심의 축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부산항의 발전 방향 중에 있어서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바로 메가시티,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바로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각종의 어떤 기회들이 바로 이 부산항이 다시 아까 정필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K 브랜드가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한 번의 기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부산항은 결론적으로 스마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화에 대한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왜 그럼 스마트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추진의 이유들입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원래 예전부터 항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 경제성을 비롯해서 이제
어떤 친환경성, 안정성을 비롯한 여러 어떤 산업 간의 연관성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 항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또 해도 몇 시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스마트 항만의 핵심은 바로 그 지역의 문제점, 그리고 그 지역이 나아가야 할 어떤 그 목표가 이 스마트 항만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아직까지 어떤 개념화된 스마트 항만의 개념은 없지만은, 어쨌든 스마트 항만은 아주 다양한 그 지역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론 뒷부분에 뭐 여러 무인 자동화를 비롯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저도 연구진으로 참여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저희 부산연구원이 또 작년에 또 주목했던 부분들, 그리고 항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롭게 개념을 바꾼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원래 그 이전까지는 항만은 친환경 항만이었고, 그렇게 어떤 많은 어떤 배출물 어떤 대기의 오염 배출물이 나오는 곳이라는 저도 제 스스로도 인식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 이제 어떤 대기 오염 관련된 이제 박사님이 오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항만과 항만 인근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항만을 기인한 여러 많은 유해 물질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황산화물이나 또 여러 그 항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선박이 있어야 되고, 선박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배출 물질들이 이 부산이라는 지역, 부울경 지역, 그리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항만에 있는 기본 시설들도 실제적으로 친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LNG로 바꾸고 있고, 여러 트레일러를 비롯해서 바꾸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항만은 로 인한 어떤 긴된 여러 많은 배출물이 바로 그 자체, 그리고 그 통항하는 바로 선박,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바로 항만을 통과하는 바로 이 트럭, 바로 차량을 통해서, 왼쪽은 이제 오래된 차량, 파란색은,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그림은 이제 그 좀 그래도 이제 2005년 이후니까요, 좀 덜 노화된 차량인데, 실제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노화 차량이 거의 그 3분의 2나 되는 그 기본 그 차량만큼이나 그런 오염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었고, 또 이 문제는 또 실제적으로 또 지금 또 요소수 문제가 또 들어가면서 꼭 그 이 노후 차량이 또 나쁘냐라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또 퀘스천이 이제 달리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스마트 항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기 기반,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어떤 그 항만인데, 그 항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스마트화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지역의 문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스마트 항만은 단순히 어떤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무역의 흐름의 변화들, 구조적인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니어 쇼어링부터 시작을 해서 리쇼어링, 이런 어떤 무역의 흐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항만 운영을 통한 어떤 그 배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항만은 또 그 지역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핵심 또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첨단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항만에 지금 계속 채택이 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항만이 예전 방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거기 인근되는 산업까지도 어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5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실제 예전과 같은 지금과 같은 어떤 항만의 운영을 가지고는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어떤 선진국들, 중국을 또 마찬가지고요. 실제 항만을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일자리에 있어서 또 어떤 그 인력들을 바로 그 흡수 이렇게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스마트 항만을 하는 여러 이유들은 그 지역과 어떤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는데, 여러분들 좀 같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스마트 항만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스마트 항만을 과연 어떻게 어떤 자동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제 자료는 아니고 KMI가 이제 내었던 자료인데요. 아까 부산항의 이야기를 오늘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는 어떤 그 외국의 어떤 홍보성 자료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그 안에 저희가
요 각종 이제 여기 완전 자동화된 이 지역들을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건 중국입니다. 맨 밑에 저 못합니다. 중국인데 어쨌든 그 지역들 다 방문했을 때 스마트 항만에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 안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스마트 항만으로 우리 부산이 현재는 나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좀 부산항식 자동화라고 우리 BPA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지금 현재 그 부산항 또 그 신항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 이미 뭐 야드 작업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드리진 않겠지만 야드 작업은 이미 무인화가 되었고요. 이번에 바로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불리는 암벽 크레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무인화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부산항식 자동화라고 PA가 이제 계획을 짰을 때는 일단 먼저 어떤 그 인력의 저항이 센 바로 트랙터 바로 그 에이프론과 야드 사이를 이송해 주는 이 차량을 일단은 이 YT를 유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향후에 완전 무인 자동화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완전 자동화 레디의 어떤 상태를 저희는 이제 부산항식 자동화라고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금 이 변화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쪽에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실제 PA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인력들의 어떤 그 저항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완전 무인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결국 국내에 어떤 그 관련된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부산항에 어떤 완전 스마트 항만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해외의 어떤 그 회사를 배불리고 해외 인력들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속도감을 잡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산업들을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마트 항만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양성시키고 그리고 인력의 저항들을 어떻게 보면 고려한 그런 어떤 자동화가 부산항식 자동화라고 조금 명명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뒤쪽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여러 연구에서도요. 이런 자동화에 있어서의 어떤 스마트 항만에 있어서 주요 핵심 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항만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즉 항만공사가 먼저 디지털화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항만공사의 디지털화가 결국 터미널 그리고 어떤 도시의 물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공급망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항만공사가 이러한 그 또 스마트 항만에 있어서의 어떤 주요한 키 플레이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는 최초에 있어서는요, 이 부산항을 비롯한 어떤 그 항만의 자동화에 있어서는 이런 방향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자동화를 먼저 하고, 즉 완전 무인 자동화를 하는 거죠. 사람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어떤 최신 기술들을 넣는, 그다음에 정보체이나 지능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자동화는 결국 무인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또 어떤 저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또 다른 그 연구에서는요, 이 자동화와 지능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지능화는 조금 뭡니까? 어떤 그 블록체인이나 AI 기술을 사용한 어떤 고도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화와 지능화를 조금 연계를 한 어떤 스마트화된 새로운 어떤 우리 부산항의 어떤 방향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유형 2와 유형 3에 대한 고민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항식 자동화에 녹아져 있고요. 이러한 녹아져 있는 지금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은 오늘 또 뭐 주요한 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4차 산업의 혁명의 변화들, 즉 앞전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이러한 변화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사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더 다이렉트부터 시작해서 스윙, 차티스트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데 저희들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구글, 우버 또 여기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바로 우리 뭐 나라에서도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충돌이 났던 것은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세계 퓨처 포럼에서는 아마 이러한 그 추세 속에서는 제2의 어떤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기존 방직업자들이 이 기술이 도입이 된 이런 공장에 밤에 쳐들어가서 바로 그 장비들을 다 부수고 어떤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운동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변화들은
결론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그 산업혁명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이 스마트 항만이라면 그 스마트 항만으로 인한 어떤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어떤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이니 우리가 이제 스마트 항만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떤 홍보성 자료나 또는 어떤 기술적인 자료들에 좀 현란하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정말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뭐 오른쪽 밑에 제가 지금 동영상을 작게 하나 넣어놨는데요. 제가 북미 지역들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노테르담이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완전 무인 자동화가 도입되려고 하고 도입한 곳에서는요. 어떻게든 그 노사 간의 어떤 분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실제 잠시 조금 소개를 하면 그 북미의 어떤 동안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그 초기에 이제 그 LA에 이제 그 2개의 터미널이 완전 무인 자동화가 되었을 때 그 주요한 그 지역의 항운 노조는 그러한 사항들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알고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겼고 그 서안에서 문제 생긴 것을 본 동안이 이제 자동화에 대한 정의나 이제 어떤 문제들을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뭔가 2018년 타결이 되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밖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자동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문제 도입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 노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노테르담에 있는 APMT나 RWG 터미널에 이제 개장이 되었는데 실제 여기서도 어떤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 갔을 때 보니까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일단 미봉책으로 일단은 그냥 그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 가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뭐였냐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스마트 항만 도입을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부산항에 있어서도 스마트 항만이 도입이 되면서 스마트 항만과 관계된 여러 지금 소요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11월 5일 날 생긴 어떤 그 지금 이제 그 서측에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 항만에 있어서의 어떤 자동화의 속도에 대해서 바로 이제 노조가 반발을 하게 되고 그것이 2차 집회까지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항만이 다 좋고 아까 보셨던 그런 여러 문제들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 사회 간의 갈등 또 이런 갈등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또 스마트 항만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꼭 뭔가 한 어떤 좀 문제점들이 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스마트 항만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작업이 아주 수월하게 돼서 뭐 작업량이 높아지고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도입을 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무조건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우리의 자율운항 선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법적 책임의 한계들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문제들은 네덜란드 노테르담에 있는 그 APMT 머스크사의 어떤 그 케이스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산항의 스마트화는 이런 여러 도전과 한계들을 하나씩 같이 풀어가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 어떤 최신 기술들만 도입을 한다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스마트 항만의 또 다른 어떤 도전이자 또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해외는 과연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을? 해외는 과연 이러한 어떤 스마트 항만을 어떻게 그 문제들을 찾을까 했을 때 바로 결국 융복합이었습니다. 즉 이종의 어떤 그 산업과의 융복합 그리고 경쟁사 그리고 타 지역과의 어떤 그 각 피해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답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혼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바다 회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러한 어떤 기회들을 오늘 또 이런 여러 또 같이 고민하는 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연구한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KMI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준이냐 했을 때 실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스마트 경쟁력은 51.5%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2030년에는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벽 부분만 0.08 정도 경쟁력만 올라가고 나머지 배운 연계, 배우지, 게이트, 야드 부분은 다 경쟁력이 줄어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 그 KMI 자료에서 우리 부산이 한 지금 3세대 정도, 저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3세대 정도의 항만이라면 이미 타 경쟁 항만들은 3.5 이상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특히 이제 또 연관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 부산에 있는 연관 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수행을 했고, 뭐 이 자료는 이제 저희 그 BDI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 그 업체의 경우에 대부분이 전혀 모르고 알지 못한다고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보통과 이제 이 부분들이 뭐 그렇게 좀 잘 알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뭐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그 업체와 전문가들이 부족했고요. 준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잘 준비되고 있다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8.2%밖에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좀 충격적인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즉 항만은 이미 부산항은 스마트 항만하고 되고 있지만 바로 부산항의 어떤 기술과 인력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업체는 지금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어느 부분에 조금 시장이 중요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항만 커뮤니케이션 중심에 우리는 어떤 그 기술력과 또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오늘 뭐 다른 슬라이드에서 뺐는데 내용은 뭐냐면 실제 스마트 항만의 중요한 어떤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항만 인프라, 교통 관리, 뭐 화물 처리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조금 규모가 적은 이런 항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좀 경쟁력이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그 산업의 현황을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또 중요한 기술은 뭡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산의 어떤 블록체인 어떤 특구의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KMI 그 이영경 박사팀에서는요, 과연 이 지역에 있는 그 산업을 얼마만큼 산업화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지수를 LQ 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작년에 수행을 했는데, 실제 요 위쪽의 내용은 바로 부산에 있는 항만 산업이 그 지역이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느냐에 대한 수준이 2.76 정도 된다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부산 스마트 항만 산업은 0.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스마트에 대한 그 항만 산업의 준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KMI 보고서에서 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 그 경쟁 항만에 있는 그 어떤 그 항만 산업 파란색 부분이 그 지역이 얼마만큼 항만 산업이 발전했느냐, 그리고 스마트 항만과 연관된 산업이 발전했느냐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 부산이 조금 그렇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게다가 이제 어떤 스마트 항만 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 항만이라는 아주 뭐 장밋빛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그 어떤 스마트 항만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기타 지역들은 또 준비가 좀 약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스마트 항만에 대한 주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항만공사의 어떤 자율성 확보라는 주제로 올해 또 수행이 되었던 바로 부산 부경 항만공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항만공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항만공사는 지금 현재 매년 그 400억 이상의 이득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견실하게, 즉 부채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은 실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고 이 연구의 어떤 주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시작을 했던 2004년도 3년 사 그 초에 그 항만공사가 같이 시작을 했던 PSA나 다른 DP월드에 비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바로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데 저희들은 좀 이 연구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 그 2000년도 초에는 뭐
정기수 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항만공사가 만들어지면서 항만공사에 대한 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연구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좀 최신화를 하고 그리고 과연 항만공사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부산항의 어떤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관리제도는 꼭 답이 없었습니다. 즉 그 항만 아까 스마트 항만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그 해당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율관리 운영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율관리나 운영이 되어야지만 이 민첩하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는 방향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오고 민공영 방식에서 민영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율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항만공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실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그 항만의 개발과 운영과 여러 것들을 바로 그 항만공사와 또 지형에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한 것들은 바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실제 항만의 부산항의 개발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법들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바로 그 법들입니다. 이 뭐 오늘 뭐 다 뭐 내용을 낼 수가 없어서 뭐 몇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실제 이러한 법 그리고 뭐 업무 지침으로도 바로 항만공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개발에 있어서도 이원화, 보통 정부의 어떤 승인 그리고 소유자나 관리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이 피해가 어떤 소유자 관리자의 지위를 재개발을 했을 때 바로 지위를 상실해버리고 또 어떤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항만공사는 여러 사업들 즉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가 해야 되는 어떤 여러 사업들 방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정된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자체 재원만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상당히 좀 그 업무 분야가 실제 그 항만공사 만들어질 때에 비해서 많이 지금 20년 동안 평가해 본 결과 많이 그 역할들이 좀 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영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 경영 방식으로 해서 공기업 방식으로 시장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벌써 항만공사법에서 포지티브 규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최소 허용 규제를 해서 내용을 한정 지은 데다가 각종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바로 부대 사업을 위해서는 무조건 돈 들어가면 정부와 그다음 기재부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관리를 하는 어떤 공원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공기업을 규제하는 이 법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항만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PA가 더 많이 컸었어야 되는데 그렇고요. 이거는 BPA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오늘 여러 또 PA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PA가 아마 느끼는 똑같은 상황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BPA의 어떤 자율성 강화를 비롯해서 이 PA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와 항만 간의 어떤 동망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바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 부산 경남 항만공사법의 목표였고요. 그것이 바로 향후에는 이 글로벌 항만 운영사로 이 PA가 나가는데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까 제가 뭐 설명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이런 특히 이제 부산항에 있어서는 이제 현재 부산항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 하역이나 항만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제2신항 부산항 진해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남 지역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떤 도시 간의 갈등을 과연 또 어떻게 지금 이 피해가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항만이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결론적으로는 바로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 항만공사가 좀 더 큰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어떤 발전들을 기여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전에 연구를 해왔고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해서 실제 그 어떤 항만 공사가 있는 지역들과 이 부산항의 어떤 그 현재 어떤 사업의 영역들, 그 다음에 어떤 지배 구조들,
예, 예산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사항은 꼭 뭐 이 모양이 딱 맞다 안 맞다라고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공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 여건에 따라서 다양성, 사업 영역이 다양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결론적으로는 발전하는 어떤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산항이 향후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방안들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이 과연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산항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그 왼쪽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다시피 결론적으로는 그 항만의 그 지역에서 PA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어떤 사업들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A가 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리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비즈니스 현상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급격하게 변하는 데 있어서 PA가 신속하게 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자율성을 확보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그런 내용들을 어떤 그 기존 법들 그리고 개정 방안들을 저희가 기존 공공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어떤 인천국제공항 공사법이라는 어떤 모델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운법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장에 좀 더 대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는 부산항을 글로벌 항만으로 키우는 이 위해서는 BPA가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연구들을 했었고 특별히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뭐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무슨 지역의 지자체 뭐 소속의 어떤 그 기관으로 PA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PA가 지금 현재 국가 안에 있어서는 어떤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소속으로 바로 BPA가 들어가면 어떠냐라는 어떤 제안들을 했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일개 지자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자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울경이라는 지역의 어떤 주요 핵심 또 부산, 울산 이제 항만공사가 따로 있지만 이것들이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바로 부울경의 어떤 항만공사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두고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어떤 자율성을 펼치기 위해서 보호막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 그 메가시티 연구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고요. 또 다른 고민은 바로 뭐였냐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결국 지금 우리 그 부울경 지역의 바로 핵심 이슈는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공사는 따로 또 저희가 트라이포트 하면서 철도공사가 철도공사 나름의 역할을 하고 이 그 뭐 항만공사 체계로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트라이포트를 나는 어떤 그 상호 간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통합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울경 지역의 어떤 새로운 기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울경의 어떤 물류공사 또는 바로 저희들 연구했을 때는 동남권 항만 공항공사라고 하는 어떤 통합형 공사가 아직까지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통합형 공사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실제 이러한 사례들은 뭐 뉴욕, 뉴저지나 이런 해외에서는 어떤 그 지역들 바로 자유 여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의 지역들은 다 PA가 바로 관할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항만공사가 먼저 어떤 자율성을 가진 공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그 부산에 있어서 이 항만공사 그리고 이 부산의 항만공사는 결국 바로 국가의 바로 그 항만공사이자 또 그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바로 부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이 과연 지역 경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냐라고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부산항은 부산 경남이 27조 5천여억 원, 그다음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부가가치는 12조 8천여억 원,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는 27만 2천 명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이라는 지역과 부산항이라는 지역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산항이 발전에 대한 이유는 결국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발전에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결국 저희들은 조금 이 세계 해양도시 5위권 진입을 조금 목표로 내년 다음 정권 때는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항의 발전이 해양 수도에 도약을 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어떤 저희들은 바로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항은 이미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추 기능이 현재 많이 약합니다. 예, 네트워크나 도시 매력이나 금융. 그래서 실제 그 메논이라는 그 리서치사에서는요, 우리 부산을 2019년에 10위권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해운 산업의 집중도, 금융이나 법률과 같은 어떤 주요한 그 항만 해운과 관계된 인프라들이 부산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그 부산항의 기본 스마트화 그리고 관련된 이런 핵심 인프라들이 확보가 된다면은 우리 부산이 결국 5위권으로 가게 되고 그 부울경이 5위권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5위권의 어떤 나라가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예측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